한국 너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나라지. 일본 방위성 핵심 자문역이 비웃으며 내뱉은 말입니다. 도쿄대 출신 국방정책 설계의 거물. 그는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문장은 단 하나. 일본이 위험합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10년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대체 그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라고 합니다. 올해 51살이 됐습니다. 일본의 작은 공업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자란 곳은 한때 조선업과 중공업으로 번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조선소에 가면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크레인이 거대한 강철판에 들어올렸죠. 망치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이게 일본의 힘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이 배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단다. 그 말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였거든요.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조선도 일본이 1등이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이 세계를 휩쓸었고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위에서 자랐습니다. 일본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도쿄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일본의 기술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수님들은 일본 공학의 전통과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라. 99%는 0%와 같다. 이것이 일본 공학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장인 정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제품을 내놓는 신중함. 그것이 일본을 세계 최고로 만든 힘이라고 배웠죠. 대학원을 마치고 방위성 산하기관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국방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고 고위 관료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현장보다는 회의에 익숙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빠르지만 얕은 나라,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나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초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핵심 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공급한다고 자유했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잘하는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도 속은 비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그런 확신이 강했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들고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를 많이 못 만들 뿐 기술력은 훨씬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논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보고서마다 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정식 브리핑에서도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스스로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일본이 제약만 풀면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공식이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일본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 그것이 제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그 해봄, 한일 기술교류 세미나 참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양국 간 기술협력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질적인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로만 접하던 한국의 실체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직접 보면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익숙한 결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도형 국가, 지속성 부족, 기초연구 취약,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이 방문은 확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대형 홍보 문구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끄는 미래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K방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라면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겸손히 미덕인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의 자기 홍보는 낯설고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첫인상부터 한국은 시끄러운 나라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속도와 깊이는 다른 것이라고. 한국은 속도형 국가일 뿐이라고요. 숙소에 짐을 풀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구기관 방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확인할 건 기초연구 수준, 인력 구조, 장기 계획, 모든 게 예정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됐습니다. 아직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본질을 봐야 해요. 첫 번째 연구기관 방문은 서울 외곽의 정부 출연 연구소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리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방문증을 받고 안내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소장이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맥발이 섞인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에 기반한 확신 같았어요. 성과를 이뤄낸 사람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자신감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연구 성과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도표가 차례로 떴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발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내용을 따라가며 메모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수준급이었습니다. 전문 용어 사용이 정확했고 데이터 분석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기술 설명에 끊임없이 나라 이야기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발언은 조심스럽거든요. 연구자가 국가를 앞세워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거리낌 없이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부끄러워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것을 정서적 동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술적 깊이가 부족하니 국가주의적 수사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보다 태도가 앞서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감정적 접근, 객관적 분석, 필요, 국가주의적 수사 남용.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술의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아직 연구 단계라면 상용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에는 3년 후, 5년 내 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미래 시점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연구와 상용화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 적용 중이라뇨?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양산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양산 라인이 가동된 지 18개월 됐습니다. 현재 월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일본이라면 1시간은 걸려 설명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끝내십니다. 개발 과정, 테스트 결과, 품질 관리 체계, 인증 절차,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한국 연구원은 결론만 던졌습니다. 저는 살짝 불쾌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결론만 던지는 태도가 불성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더하면 허점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밥상 위에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김치 냄새가 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더군요. 한국인 연구원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젊은 박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준호라고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인재라고 했습니다. 준호 박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일본에서는 연구 환경이 어떤가요? 저희는 일본 학계를 많이 존경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환경이지만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연구는 제약이 심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도 법적 제한에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죠. 관료주의가 심했고 승인받는 데만 몇 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정의 문제더라고요. 규제가 있어도 할 건 해야 하니까요. 안 하면 뒤처지잖아요. 규제를 핑계로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규제가 있어도 할 건 한다. 일본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규제를 핑계로 삼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규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연구원은 규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관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지 못 갈 이유는 아니라는 태도였어요. 오후에는 실험실 투어가 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일본제였고 일부는 독일제였습니다. 익숙한 브랜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한국 자체 개발 장비였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외국 장비로는 원하는 정밀도가 나오지 않아서요. 일본 장비를 오래 썼는데 저희 요구 사양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3년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장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감 품질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도 깔끔했습니다. 일본제 장비와 나란히 놓여 있어도 품질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최신형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빛이 흘렀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짧았습니다. 이상하게 짧았습니다. 과장이라면 길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수식어가 많아지거든요. 변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의 대답은 건조할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중입니다. 양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허세인지 실력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서울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과거에 작성했던 보고서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은 속도형 국가, 기초연구 취약, 지속성 의문, 익숙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문장들입니다. 수십 번 읽고 수정하고 다듬었던 결론들입니다. 저는 이 결론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구소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국산 장비의 품질,
연구원들의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짧은 대답대 이미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허세일까요? 외국인 방문객 앞에서 과장한 것일까요? 저는 일본 기술의 강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중함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제품 하나를 내놓기까지 수없이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테스트를 반복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99%는 0%와 같다는 가르침. 그래서 일본 제품은 신뢰받았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작동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왜 세계 최고인지, 소니 제품이 왜 프리미엄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는 방식입니다. 70% 완성도에서 출발해서 시장 반응을 보며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해보자 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빠르지만 얕다. 성급하지만 꼼꼼하지 못하다. 그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얕은 나라라면 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요?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입니다. 인텔을 제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톱3에 들어갑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가격이 싸서? 마케팅을 잘해서요? 오전 일정은 방산 관련 기업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간이었습니다. 다리들이 줄지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일본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쿄에서 온 기술 컨설턴트 야마다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오래 일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다 씨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한국 방산이 요즘 주목받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다를 겁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을 겁니다. 우리 일본이 진심으로 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보면 알겠죠?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품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월 생산량이 20대입니다. 최근 주문이 급증해서 야간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주문이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유럽과 중동 국가들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싸구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은 비싸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장갑차 차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가 깔끔했습니다. 부품 조립 상태가 정밀했습니다. 대충 만든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괜찮다고요. 야마다 씨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다카하시 씨,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내구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몇 년 지나면 문제가 터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외구성 문제가 있다면 왜 유럽 국가들이 대량 주문을 하는 걸까요? 선진국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군사장비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점심 후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화면에 수출 실적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출액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와 배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총 계약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방산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근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이 정말 맞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한일 기술교류 세미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에 양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통역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본 측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공식 행사의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최신 기술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규제 덕분에 앞서간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손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규제 환경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저의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규제가 느슨해서 앞서갈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안 한 것이고 한국은 한 것이다. 이 공식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발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규제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규제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했을 뿐입니다. 규제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규제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은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야마다 씨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저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규제 차이 때문이라면 왜 다른 규제 느슨한 나라들은 한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규제가 적습니다.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기술을 발전시킨 나라는 드뭅니다. 규제가 유일한 변수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오후 세션에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기술 경쟁의 미래였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무대 위 테이블에 앉아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일본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경쟁에서 일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축적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초 연구와 잔인 정신이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깊이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일본 측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패널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교수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축적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행의 양과 밀도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느리게 오래 한 것보다 빠르게 집중적으로 한 것이 더 농밀한 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압축 성장, 빠르게, 집중적으로, 농밀한 축적.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빨리 달려서 얕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주최였습니다. 테이블에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나물 반찬 등 음식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며 옆자리에 한국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성장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각이시네요. 저희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건 압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과 경쟁하고 일본을 의식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 그 절박함이 동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안 한 것이고 한국은 한 것이다. 이 논리가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핑계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너지 분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핵융합과 원자력 관련 기술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융합장치의 다면도였습니다. 토카막이라는 도넛 모양의 구조물이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K-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장 플라즈마 유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40헵초. 숫자만 들으면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분야에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태양의 중심보다 뜨거운 플라즈마를 1분 가까이 유지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저는 보고서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 현장에 서서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연구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데이터가 떴습니다. 핵융합은 인류의 꿈입니다. 태양을 지구에 옮겨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표 중간에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거의 매일 실패였습니다. 장비가 타고 플라즈마가 흩어지고 계산이 틀리고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성과 발표에서 실패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실패는 숨기고 성공만 강조하거든요. 실패를 언급하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실패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이요.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실패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예산 삭감 압박은요?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이게 될까?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패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축적됩니다. A 방법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그 축적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포기하면 그때까지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그 실패들이 성공의 걸음이 됩니다. 실패도 결과다. 실패가 축적이 된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 실패는 낙인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의 경력에 오점이 남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모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꺼립니다. 완전한 선택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낙오자로 보지 않고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점심시간에 젊은 여성 박사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박지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온 인재였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일본 연구 환경은 어떤가요? 저희는 일본 논문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연구 환경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줄고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자리를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시직이 많아졌고 정년 트랙 자리는 줄었습니다. 지연 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계속 투자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분야는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정부 투자. 이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오후에 원자력 관련 시설도 견학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동률과 안전성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전소를 계속 돌리면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이 멈췄습니다. 재가동이 지연되면서 운영 인력이 줄었습니다. 기술 전수도 끊겼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원전 분야를 떠났습니다.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핵을 말하지 않는데 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기술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료, 안전, 통제, 경험. 필요하면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술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운영 경험은 멈춰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과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멈추면 잃어버리고 계속하면 축적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하고 있었고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인파가 물결처럼 보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적어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확인할 건 기초연구 수준, 인력 구조, 장기 계획. 저는 이제 이 항목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기초연구 수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핵융합연구소에서 본 것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K스타의 플라즈마 유지 기록은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이 앞선다고 확신했던 분야에서 한국이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력 구조, 젊은 연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장기 계획, 확실히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설은 틀렸을까요? 한국은 빠르지만 얕다는 판단. 이게 편견이었을까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내리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였습니다. 칼을 쥐고 남쪽을 응시하는 모습이 웅장했습니다. 이순신, 일본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을 격파한 장군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두려운 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그는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성웅입니다. 정복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궁궐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것만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뿌리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전통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붓, 한지, 도자기, 전통 공예품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 있었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 녹차와 한과를 주문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러 왔는데 오히려 의문만 늘었습니다. 일본이 앞서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자의 비추색이 아름다웠습니다. 백자의 순백이 우아했습니다. 신라 금관의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고려 불화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특히 고려 청자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비색이라 불리는 그 독특한 색감, 세계 어디에서도 재현하지 못한 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전시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최근에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문화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그 축적 위에 현대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뿌리가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국방 관련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일정이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의 열기, 연구원들의 자신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오늘 본 역사적 유산들, 고려 청자의 비색, 경복궁의 위엄, 이순신 장군의 동상.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축적의 방식이 일본과 달랐을 뿐입니다.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절박하게 그렇게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국방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비공개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안내원이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보안시설입니다.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폰도 맡기셔야 합니다. 지정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완벽한 보안 절차였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국방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전문 분야니까요. 1시간 반쯤 달린 뒤 버스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시설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초소에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방문증을 목에 걸고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군인들과 민간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도표와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군은 유사시의 장기전 수행을 전제로 운용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장기전 전제.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평시 운용이 기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과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어 있거든요. 독자적인 장기전 수행 능력은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었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무기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지, 보급, 운용 체계를 더 중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탄약이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정비 부품이 없으면 고철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보급과 정비 능력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지, 보급, 운용. 일본에서는 무기 스펙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성능 수치를 비교하고 신형 장비 도입을 논의합니다.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지스함을 더 건조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어떻게 오래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장기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상정하십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보안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소 수개월 이상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도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수개월 이상.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라면 몇 주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탄약 비축량이 부족하거든요. 정비 인력도 모자랍니다. 근본적인 설계 사상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와줄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은 혼자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후 시설 일부를 견학했습니다. 정비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엔진을 분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정비 라인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유사시에는 3교대로 운영합니다. 평시에도 실전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24시간 가동, 3교대 운영. 전시를 대비한 체계가 평시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에 탄약 저장 시설 일부를 견학했습니다. 물론 보안상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산을 파고 들어간 지하 시설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체 비축이 필수입니다. 미국에서 공급받으려면 태평양을 건너와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체 비축. 미국 의존 탈피. 일본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탄약과 부품을 미국에서 구매합니다. 비축량도 한국에 비해 적습니다. 유사시 미국이 신속하게 공급해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전쟁이 나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저희는 평화 헌법 아래서 전쟁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방은 성능이 아니라 구조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국방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정찰 체계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위성, 드론, 레이더가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킬체인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들이 깜빡이고 선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한반도 전역의 감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수분 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분 내 대응. 북한에서 서울까지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은 불과 몇 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탐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인간이 개입할 템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젊은 소령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떴습니다. 한국군의 킬체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지, 결심, 타격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사한 후에는 요격해야 합니다. 선제 타격. 일본에서는 논의조차 어려운 개념입니다. 평화헌법 구조가 있거든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실제 전투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실전이나 다름없는 경험입니다. 실제 상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는 그때의 뉴스를 기억했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후 연구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 기술을 설명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위성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위성은 미국 우선입니다.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정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위성이 필요했습니다. 자체 위성, 자주 국방,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스스로 눈을 갖추고 귀를 갖추고 손을 갖춰야 한다. 한국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한국 국방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사는 나라, 수도 서울이 적의 포병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나라, 미국이 철수하면 홀로 남는 나라, 그 절박함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이 침공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연구자들은 나라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장이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어떨까요?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볼 겁니다. 국수주의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라를 위한다는 말이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쟁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 그리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정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식 방문은 끝났고 귀국 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일본어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멉니다. 역사 때문입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지나가십니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웃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휴전선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50km 북쪽에는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체념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세 번째가 맞을 겁니다. 군이 지키고 있다는 믿음,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는 신뢰, 그것이 이 평범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오후에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대형 비행기와 전차가 야외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조명 속에서 전쟁의 참상이 펼쳐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한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서울이 다시 빼앗겼다가 탈원됐습니다. 3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시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병사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얼어붙은 겨울에 방한복도 없이 버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무기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전쟁 기념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국방에 진심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망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 일본은 다릅니다. 원전에서 졌지만 나라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점령당했지만 곧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은 미국이 대신해줬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은 위기가 오면 버틸 수 있을까?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센카쿠를 점령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위성에서 일했습니다. 내부 사정을 압니다. 장비는 있지만 운용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탄약 비축은 몇 주치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전쟁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방보다 표를 걱정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 국민이 전쟁을 의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실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감시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국뽕이라고 비웃었던 것들, 국가 자부심이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사실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전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인지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빠르지만 얕다는 가설을 검증하려 왔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니, 오히려 새로운 질문만 생겼습니다. 아침을 먹고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태도였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나라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대한민국의 쾌거. 연구원들도, 군인들도, 기업인들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나라를 숨겼을까요? 전후 세대는 국가주의를 경계합니다. 당연합니다. 군국주의의 폐해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작용이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익으로 몰립니다. 국방을 강화하자고 하면 전쟁광 취급을 받습니다. 자부심이 억제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에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주선해준 한국인 교수였습니다. 김영호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학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영호 교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다카시 선생님, 이번 방문 어떠셨습니까? 기대한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확인하러 왔는데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절박함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박하게 일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절박합니다. 북쪽에 적이 있습니다. 옆에 거대한 중국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멈추면 밀립니다. 뒤처지면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바다가 방벽입니다. 미국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절박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본도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한일 관계, 동북아 정세, 미래 전망,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헤어질 때 영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같은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불확실한 미국, 이 모든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경쟁은 해도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돌아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매일 아침 비행기입니다. 이번 여정이 끝나갑니다. 확인하러 왔는데 흔들렸습니다. 가르치러 왔는데 배웠습니다. 우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뒤처짐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일본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편을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한반도의 윤곽이 희미해졌습니다. 2시간 뒤면 일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옆 좌석에 일본인 사업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반도체 재도약 가능할까? 예전에는 이런 기사를 보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일본 기술력이 어딘데?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체 개발 장비들, 자신감 넘치는 연구원들, 실전을 전제로 한 국방 체계.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절박함, 축적, 실패에 대한 태도, 국가 자부심, 장기전 대비, 자주 국방.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가 포병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함이 동력이 됩니다. 모든 연구원이, 모든 군인이, 모든 기업인이 그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줍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적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오래 걸려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9%는 0%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70%에서 시작해서 달리면서 개선합니다. 빠르게, 집중적으로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경험이 쌓이더군요. 같은 시간 동안 한국은 10번 시도하고 일본은 1번 시도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배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실패는 경험입니다. 축적입니다. 다음 도전을 위한 자산입니다. 핵융합연구소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패도 결과입니다. 일본에서 실패는 낙인입니다.
영역의 오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도전을 꺼립니다. 안전한 선택만 합니다. 혁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국가 자부심의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도 한국이 해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국가를 말하면 우익으로 몰립니다. 자부심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전후 세대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군은 장기전을 전제로 합니다. 혼자서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개월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와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일본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속도감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여전히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나라, 검토만 하는 나라, 결정을 미루는 나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어땠어요?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이요? 네. 방위성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조직하게 쓸 겁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비난받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온 것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방문 보고서, 관찰과 평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너무 솔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둘러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연구소의 열기, 방산기업의 생산 라인, 국방시설의 운용체계,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은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강하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깊이도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일본이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는 가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결론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것들과 충돌했거든요. 일본은 규제 때문에 못할 뿐이다 라는 논리. 제가 직접 만들어온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틀렸을 수 있다고 쓰려는 겁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 비난받지 않을까? 경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쓰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면 그게 더 해로운 거 아닌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다카하시 군, 보고서 읽었네. 사무실로 와줄 수 있나? 상사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사는 나카무라 국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방위성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국장님. 솔직하게 썼군. 네. 본 그대로 썼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에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분야, 특히 국방 운용 체계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실전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꼈어. 전쟁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니야. 현실이야. 준비 안 하면 당하는 거야.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로 올릴 거야. 물론 반발이 있을 거야. 한국 편 드는 거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야. 누군가는 해야 해.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다카시군,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이 보고서에 대해 외부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 그때 도망가지 말게. 자네가 본 것을 당당하게 말해주게. 일본을 위해서야.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연어가 시작될까? 아니면 묻혀버릴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파문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보고서가 위로 올라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마치 그 보고서가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외곽부에서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외곽부라니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거든요. 나카무라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카시군, 내각부에서 연락 왔지? 잘 준비해서 가게. 자네가 본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게. 브리핑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내각부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위대 관계자도 있었고 외무성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방산산업 현황, 국방 운용 체계, 특히 장기전 대비 태세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개월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한다고요.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카하시 씨,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일본보다 높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액에서는 일본이 아직 앞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한국은 실전 대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탄약 비축, 정비 인력, 보급 체계. 일본은 장비 구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많지만 운용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한국과 뭐가 다릅니까? 훈련의 전제가 다릅니다. 일본 자위대의 훈련은 미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단독으로 장기전을 수행하는 상황은 거의 상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미군 없이도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 특히 실전 대비 태세에서는 격차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 판단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관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소속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사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제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논의의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리핑 잘했다고 들었네. 앞으로도 목소리 내주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동지들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곽부 브리핑 이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곳은 선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산업의 부상과 일본의 시사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도쿄 시내의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최근 제출하신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정정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쓴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전 대비 태세입니다. 한국군은 전쟁이 길어질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약 비축, 정비 체계, 보급망 모두 장기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지정학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합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덜합니다. 일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더 이상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온 뒤 반응이 갈렸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편 드는 거냐, 일본을 깎아내리느냐 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다. 일본이 변해야 한다 라는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침묵보다는 낫습니다. 토론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나카무라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사 봤네. 용기 있는 발언이야. 비난도 있겠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목소리 내주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동지들이 있구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 바뀔 겁니다. 한국이 급성장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의 결과였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우는 역할을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인터뷰 기사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상을 보냈습니다. 방위성 업무,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GDP의 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 동시에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 예산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며칠 뒤 나카무라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타카하시군, 자네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정말입니까? 물론 자네 보고서 하나 때문은 아니지. 여러 요인이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압박, 북한 미사일. 하지만 자네 보고서도 일조했어. 내부에서 논의할 때 인용됐다고 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써야 해. 그 방향을 잡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저요? 그래. 자네는 현장을 봤잖아.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 경험을 살려야 해. 앞으로 정책 설계에 더 참여해주게.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에 다녀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요. 일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방위비가 늘어났습니다. 반격 능력 보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일 동맹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전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처럼요. 저는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겁니다. 일본이 변해야 한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더 이상 평화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한국 방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위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책 자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젊은 관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운영합니다. 주제는 일본 방위의 미래입니다. 한국 사례를 많이 다룹니다. 물론 한국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스터디 그룹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시간대에 있다. 같은 해를 살지만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아직 현재를 논의합니다. 그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젊은 관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충격받는 사람도 있고 분발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한국 이야기만 하느냐고요?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다른 나라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5위권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아래입니다. 군사비는 일본이 많지만 실전 능력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질투가 아닌 존중. 한국의 성취를 질투할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을 위한 길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은 겸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강하지만 동시에 배우려는 자세도 있습니다. 항상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보고서를 다시 씁니다. 처음 보고서와는 다릅니다. 문명은 쓰지 않습니다. 규제 이야기도 최소로 합니다. 부조와 시간만 적습니다. 일본이 놓친 것들, 한국이 쌓은 것들, 솔직하게요.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70%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차이가 쌓여서 오늘이 됐습니다.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씁니다. 한국은 더 빨랐던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게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일본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요. 창밖을 봅니다. 도쿄의 밤입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지키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처럼요. 지금까지 다카하시 켄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가 본 대한민국은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축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절박함,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중국, 일본과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절박함이 에너지가 됐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각오가 전진의 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방산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결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